네, 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저는 캠장 이종보입니다. 자, 드디어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특집 릴레이 마라톤 설명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도와주실 최성원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된 그러니까요. 최성훈의 사고실험 최성훈 PD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도 당연히 응당 오시겠지 생각하는데 본인만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약간 토템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해요. 사실 실제로 어제 여기서 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자생하는 식물 같은 정도. 아, 인테리어인가요? 아, 네, 스튜디오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스튜디오에서 키운 용처럼. 자, 현재 어디까지 왔냐? 파름평원에서 우리 케이건 드라카가 3,000마리의 두억신이를 말 그대로 저지하고 그 와중에 이제 3호페이는 한 20남짓의 두억신이를 구출을 했고 드디어 이제 구출대가 하인자 대사원에 모여있는 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목적은 달성이 된 거죠. 1차적으로 구출대의 미션은 달성이 됐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얘네는 뭘 위해 이 구출을 해왔냐? 이 눈물을 마시는 새 전반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전말은 과연 뭐냐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마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반부는 구출대 이야기, 후반부는 수탐자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구출대 이야기에 모든 감춰졌던 정보가 다 드러나는 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케이건 드라카의 정체 버전 1 95% 정도가 까입니다. 댓글 보니까 이거 책 아직 어디까지 읽었는데 봐도 되나요? 몇 권까지 읽었는데 봐도 되나요? 많이 있거든요? 오늘이 진짜 안 돼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1, 2권까지 다 보신 분이 읽으면 맛이 2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인자 대사원에 모여 있습니다. 주타게 대선사가 드디어 구출대들을 모아놓고 자, 니네가 한 일은 사실 이것 때문이다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실 진짜 오늘 촬영은 거대한 떡밥 회수의 장이면서 새로운 떡밥이 또 뿌려지는. 근데 오늘 가을거지예요. 가을거지. 5편 영상은 가을거지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레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각 선민 종족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위한 사원이 하나씩 있죠. 인간들의 사원은 지금 이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하인자 대사원이고 도깨비의 사원은 즈문누리의 마지막 방에는 근데 사실은 입장 컷이 있죠. 입구 컷이 있잖아요. 어르신들과 성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가의 사원은 어디죠? 심장탑. 심장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타기 대선사가 티나한테 물어보죠. 야, 너 레콘들의 사원 어딘지 아냐? 그 레콘들이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야, 레콘들의 사원 아는 레콘 없어? 못 봤는데? 되게 당당하잖아요. 우리 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기해놓고 본인도 약간 겸연쩍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나? 하지만 어쩌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 신도 개인주의자인가? 그러니까요. 개인화된 종교. 근데 갑자기 주타기 대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나가들이 키보렌 남쪽 그 숲 어딘가에서 레콘들의 사원을 찾았다. 그러니까 티나니 거기 있었구나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몰랐구나. 몰랐구나 이러는데 근데 그 나가가 키보렌 밀림 속에 그 버려진 아무 레콘도 찾아오지 않아서 버려진 사원을 보고 있다가 신도들로부터 버려진 신이라는 문장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딱 떠올리자마자 신을 잃은 종족하고 대꾸가 느껴지는 거야. 어?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러면서 그 나가들이 불현듯 두억 신인을 떠올립니다. 결국은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레콘들의 신을 죽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나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콘들도 두억 신이 같이 되겠지? 이게 바로 유해의 폭포가 읽었던 어떤 몇몇 나가들 마음속에 개념으로 존재하던 살신 계획입니다. 신을 죽이면 나가들한테 뭐가 좋은 거야? 그렇죠.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 바로 이 말이 성립됐기 때문에 과거의 대확장 전쟁이 끝났잖아요. 사실 이게 얼핏 들으면 이제 그 멤버들도 구출 때도 저기 죄송한데요. 셋이 하나를 상대 못해가지고 저희가 겁나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나가들이 멈췄잖아. 그 날씨는 세 신이 한 신을 상대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날씨와 한계선과 이 나가들이 저지당했던 이 모든 상황들은 신들 사이에서도 셋이 하나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무슨 말이냐? 레콘의 신을 죽이면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는 상황이 무너지지 않을까? 한계선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몇몇 나가들이. 여기서 이제 티나니 개빡치죠. 야, 내가 우리 신, 내가 나몰라라 했지만 신을 죽인다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얼핏 생각해도 근데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신을 죽인다고 했을 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꼭 상황이 벌어지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레콘들의 신을 죽여가지고 신 넷 중에서 셋이 됐어. 그러면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가 성립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날씨가 따뜻해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추워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가들 중에 어떤 나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양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나가 하나가 아니 같은 나가지만 쟤네 이상한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나가가 이름이 세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하텐그라즈의 가장 늙은 수호자 세리스마는 아니 이 멍청한 수호자 동료들아 니네 그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냐라고 하면서 같은 나가 동료들의 그 레콘의 신을 죽이겠다는 살신 계획에 의구심을 품어요. 그러면서 이 내부의 적들, 이 멍청한 나가들을 막기 위해서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하인자 대사원의 뱀단지 콜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편 중에 멍청한 애가 있어. 야 네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살신 계획을 막으려면 일단 신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알아야죠. 그쵸. 아니, 애초에 어떻게 죽인다는 거야 이게. 그죠. 네. 근데 그 신을 죽이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당연히 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작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 혹은 신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나오는데 신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따라서 신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신이라는 존재가 선민 종족에게 시시콜콜 무슨 콜센터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진 않거든요. 이게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그 약간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 하인 있는. 이렇게 다산 콜센터 무슨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은 막 쪽지 팝업 엄청 뜨잖아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 신들과 아주 밀접하게 친한 나가라는 종족만이 신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은 그냥 제를 올리고 제사 올리고 이런 거 가능하지만 나가들은 발자국 없는 여신 자기 사제를 신랑으로 칭할 정도로 친하잖아요.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이 수호자들은 그 여신을 이름을 통해서 부르고 만나고 이런 게 좀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귀결로 신을 죽이는 방법은 나가들의 여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을 부르려면 어디서 부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원에서 불러야죠. 사원에서 신을 불러야 되는데 레콘들의 사원, 지금 이거는 적들만 알고 있죠. 도깨비의 사원은 아까 얘기했죠.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어르신이 돼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가의 사원, 심장탑, 거기 지금 적이랑 같이 있잖아요. 방해받을 수 있잖아. 그럼 남아있는 곳이 딱 하나, 하인자 대사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인자 대사원까지 여신을 부를 수 있는 수호자가 하나 가서 거기서 자기 여신을 불러서 저기 신을 죽이는 방법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화리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가가지고 여신 불러가지고 여쭤봐야 된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화리트 대신 대리 출장을 왔기 때문에 류는 이 말을 듣고 완전 대충격에 빠져요. 뭐야? 우리 나가 중에 그런 애가 있어? 신을 죽인다고? 그런데 이 류니 그래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북부인들한테 그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아 이거 난 너무 놀라운데? 나 그 뱀단지 있지. 나는 뱀단지를 못 다루지만 우리 그 세리스마라는 그 수호자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륜페이는 정신억압을 못하기 때문에 뱀단지로 말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나 죽이려고 오겠는 우리 누나가 정신억압자입니다. 사모페이가 요거 와가지고 좀 물어봐주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케이건한테 사모페이 데려와주면 안 되나요? 아, 완전 그러니까 사무새 말만 입만 열면 우리 누나 좀 데려와주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영도 작가님의 이 눈물을 마시는 새쯤 되면 공교롭게도 우연찮게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단단하게 아다리가 딱딱 맞는 개연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점에서 아, 너무 그래도 이건 좀 운이 좋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마지막까지 다 읽잖아요. 그럼 그 놀라운 부분, 공교로운 부분이 전부 다 설명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설명이 돼요.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모페이를 동석시킨 상태로 하텐그라주로부터 오는 뱀단지 연락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일행들은. 여기서 구출대가 1차로 해산합니다. 일단 B형은 지금 그 바우 성주의 몸종이잖아요. 근데 지금 구출대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핑계도 없어. 케이건 엄마 이제 인사해야 돼. 그래서 하인사로부터 대금 받아가지고 일단 자기 성주한테 가야 되니까 B형이 여기서 이제 구출대 한 명 한 명하고 인사하는 장면 좀 뭉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티나한테 가가지고 티나 그때 내가 불 안 질러서 화가 많이 났죠? 이러는데 티나는 이미 까먹었음. 티나는 되게 너무 심플한 사람이어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그 말 듣고 되게 찔끔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B형과 케이건이 헤어지는 장면이 항상 뭉클해요. 케이건에게 되게 묵직하면서도 애틋한 요청이나 질문을 던지는 역할은 항상 B형이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B형이 케이건에게 얘기하는 그 대사 기억나세요? 1차로 해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전에 그랬죠. 당신이 나가 먹는 걸 멈추게 하려면 당신을 죽일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했죠. 이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는 못하겠고 보니까 너 짱 세던데 내가 못하겠고 부탁 하나 할게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좀 죽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케이건이 확실히 나밖에 못하는 이리로군 이러면서 이제 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되게 약간 되게 뭉클해요. 참 도깨비가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자신을 죽이는 신을 모시는.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B형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인사하고 B형 난이를 타고 날아갑니다. 근데 B형이 없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휴대용 히터가 사라진 류는 어떻게? 히터가 없어져. 손난로 없어져. 류는 문제야. 손난로 없어.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류는 도깨비불 대신에 방에다가 군불을 때워줄 스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겁나 때려받고 류는 이제 방에만 감금돼 있는 거야. 사실 진짜 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몸이 바로 얼어버리니까.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반감금 비슷하게 된 륜을 위해서 이 케이건 진짜 되게 츤데레의 끝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길잡이. 륜이 심심하잖아요. 케이건이 딱 옆에 가가지고 방 안에 같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책을 읽어줘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거의 사우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야. 땀 줄줄 흘리면서. 땀이 막 줄줄 흘러서 턱끝 떨어진다 뭐 이런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작가가 좁은 공간에 둘 이상의 인물을 밀어 넣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분자들끼리 충돌을 한다. 그렇죠. 내면을 드러내고 이 관계에 뭔가 발전을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둘이서 대화하는 이 와중에 이 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케이건 근데 나 여신을 부르는 일은 내가 상상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케이건이 그분은 너의 신부다 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발전이 돼서 당신에겐 아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케이건이 나가가 죽였어. 갑자기 륜 입국단. 근데 심지어 거기서 륜에게 설명을 해줘요. 요시비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해주는데 이쯤 되면 둘의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서 아내 얘기를 하는 케이건의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뜯어먹은 나가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을 도리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덤덤하게 얘기하니까. 왜 그런 얘기 있죠. 작가들이 독자를 울리고 싶으면 최대한 덤덤하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독자보다 먼저 울면 이제 완전 나가리예요. 웃길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케이건이 그 거대한 증오와 슬픔을 덤덤한 문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더 류는 이제 입국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인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30명의 나가가 뜯어 먹었다. 나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아내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그 말이 뭐죠? 30명의 나가를 모두 죽인 뒤에 그 배를 전부 갈라서 아내의 조각들을 전부 꺼내서 유해를 맞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류는 이제 완전 입국단. 괜히 물어봤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른이 처음에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맞아요. 내 동족들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쵸. 케이건이 그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왜냐면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산채로 뜯어먹은 것에 대한 사과는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 시각 한편 삼오페이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삼오페이는 그 거대한 하늘치 재난, 케이건이 야기한 거대한 재난에서 이제 겨우겨우 몇 명 구해가지고 두억신이랑 같이 있잖아요. 식주구리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22명. 자기가 구한 두억신이들이 케이건은 나쁜 놈, 근데 삼오 좋은 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오 옆에서 되게 막 빙빙 돌면서 유해의 폭포, 자기들 본체죠. 여기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어요. 서버랑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해의 폭포하고 삼오를 연결해줘요. 약간 와이파이 되는 거죠. 와이파이 되는 거죠. 빙빙 돌면. 근데 좀 오래 걸려. 근데 살신계획이라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유해 폭포하고 삼오페이가 이 두억신이 와이파이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살신계획의 전말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삼오페이가 그래 지금 B형 날아가는 거 봤어요. 결국 이 두억신이들의 어떤 복수는 못 해줄 것 같고 해산하고 있으니까 저 절에 가서 저 스님들에게 아무튼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대호 위에 타가지고 두억신이들 데리고 절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웃겨요. 약간 저항을 예상했는데 스님들이 다 겁나 막 벌벌 떨고만 있고 길을 이렇게 터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모도 약간 어기적 이렇게 맞나? 이러면서 절로 들어가는 거야. 어기적 그러면서 스님 한 분을 탁 이렇게 물고 길 안내 받아가지고 구출대 케이건 드라카가 있는 륜이 있는 그쪽으로 싹 갑니다. 철혈함. 그쵸. 여기에서 이제 근데 항상 케이건과 삼오페이가 대면하는 장면은 그냥 대화만 해도 간지가 철철 흘러요. 너무 멋있고 완성된 두 인물의 대화는 그냥 주고받는 내용이 별거 없는데도 너무 멋있어. 여기에서 이제 케이건 드라카가 삼오페이에게 전말을 얘기해 줍니다. 야, 니네 일부 중에 누가 이런 짓을 하려 그래. 레콘 드레신 죽이려 그래.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어때? 되게 중요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 동생을 죽여야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가 듣고선 충격을 받고 잠깐만. 레콘의 신을 죽여서 대확장 전쟁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나가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탁 돌변하면서 두억신이들에게 저 레콘과 인간을 붙잡아! 그래요. 그러면서 사모가 칼을 들고 륜에게 갑니다. 이때 독자들은 벙찌죠. 야, 내가 봤던 사모 멋진 사람인데? 정의롭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사모가 약간 개꿀 이런 느낌으로 륜에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빨라지는데 역대급 전투씬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모는 륜을 죽여서 슈자인테 쉬크토를 완수하는데 거기에 보너스로 나가들의 세상까지 온다고 뭐 이런 느낌으로 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륜에게 가는데 륜에게 누가 있죠? 아스와리탈. 아스와르탈 용이 있죠. 그러니까 용이
이 3호 앞에 딱 서니까 이젠 대호가 나와서 이제 포켓몬 대결 되는 거예요. 가라 포켓몬. 그래서 용 대 대호 해가지고 둘이 붙고 있는 동안 자보로송 앞에서 묻는 결판을 내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포켓몬 BGM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용하고 대호하고 싸우니까 이제 3호는 륜하고 자기 동생하고 칼부림을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상황에서 이 대호하고 케이건이 1대1로 붙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인간이야. 대호하고 1대1로 싸우는데 말이 되게 호각이야. 그 묘사를 보고 있으면 대호도 되게 어이없어요. 이 인간 뭐지? 이러면서 막 귀 깨물고 맞아요. 올라타고 막 깨물고. 거기서 이 대호도 막 진절머리 내거든요. 와, 이 인간 미쳤다 진짜 이러면서 이 거대한 집채 많은 호랑이하고 이 케이건하고 막 싸우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류는 지금 너무 혼란하잖아. 내 누나 맞음? 그러면서 너무 슬픈 거야. 분노, 혼란, 슬픔 속에서 이 3호가 지금 다 자기를 못 지켜주고 있는 륜에게 칼을 이렇게 내리치는데 결정적인 순간 륜이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륜은 여신의 신랑이었잖아요, 잠깐. 내 여신이 다른 어떤 종족들에게 증오를 받는 대상이 되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엄청난 슬픔과 발악 속에서 그냥 칼을 이렇게 막으려고 내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3호가 칼을 멈추고 본인이 일부러 륜의 칼에 꿰뚫려요. 완전 정적. 여기서 이제 륜 놀라고 대호 놀라고 완전 조용한 상황에서 갑자기 육성으로 3호 페이가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 대부분이 소리를 듣기에 육성으로 말한다. 쇼자인테 슈크톨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3호 페이는 이 쇼자인테 슈크톨의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복수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으면 그 대가로 류는 심장을 뽑지 않았음에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호 페이는 자기의 남동생을 살리기로 결심했던 거죠. 죽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추격해왔던 거죠. 대신 죽기 위해서. 왜냐면 심장을 가진 나가인 자기 동생이 북부의 추위에서 고통받을 것도 알고 돌아가서도 다른 나가들에게 죽임당할 걸 아니까 얘를 어떻게든 살리려면 자기가 죽는 거 외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륜에게 3호가 말하거든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살신을 막아. 레콘을 구해. 너의 신부가 증오를 받게 내버려두지 마. 그리고 내 목을 들고 키보렌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쯤 심장을 뽑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탁 한번 이제 가사 상태에 빠져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고결하다. 고결하다. 정말 그 단어가 어울리죠. 근데 여기서 3호가 하는 행동이나 대사나 이 모든 게 정말 품격과 고결함, 고귀함? 사실은 심장을 뽑은 나가는 쉽게 죽지 않잖아요. 이 3호 페이가 동생의 칼에 한번 이렇게 칼빵, 배빵 맞았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의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생을 살리고 내가 죽겠다고. 그 의지로 인해서 가사 상태에 빠진 채 눈을 뜨지 않고 누워있어요. 이렇게 3호는 잠깐 전장에서 리타이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깨워도 뭐 누가 날 살리려고 해도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살리지 마. 그래야만 쇼자인테 슈크톨이 완료되니까. 아, 나 근데 이 3호 페이 요 장면을 누구한테 얘기할 때마다 약간 울컥해. 예, 살신을 막아. 레콘을 구해. 이렇게 가사 상태에 빠진 3호 페이, 그를 지키는 이제 두 억신이들, 그 대호, 그 옆에 또 이제 누나 껌딱지 륜 페이, 그 륜을 지키는 용, 지금 이게 싹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화적인 존재들로 가득 찬 하인샤 대사원은 이 상태에서 하텐그라주로부터 올 연락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렇죠. 아, 륜 진짜 아직까지는 완전 이 금쪽인데 좀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륜 하나 나오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텐그라주에서 연락이 와요. 륜 도착했음? 계획 유효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륜이 지금 이 수호자들한테 직접 이 전말에 대해 물어보기 전에 자기는 여신 못 부른다. 근데 3호 페이가 물어봐야 되는 3호 페이 누워있잖아요. 케이건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진짜 케이건 와 완전 티 와가지고 3호의 목을 잘라 이러고 있어. 3호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임마. 야 지금 3호가 지금 너 살리려고 임마. 3호 목 잘라서 가야지. 그러니까 륜이 이야기 시작하고 최초로 케이건을 입닥치게 해요. 당신의 아내도 그걸 원했나요? 이게 아내 얘기 들었잖아. 당신의 아내도 그런 걸 원했나요? 그러니까 케이건이 처음으로 입국답. 아주 개빡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륜이 완전 분노해가지고 케이건한테 조건을 달아요. 여신 부를게. 하인샤 대사원에서 요구하는 거 내가 할게. 하지만 대신에 세계 최고의 길잡이 케이건 당신은 나를 북부로 데리고 온 것처럼 3호 페이가 살아서 하텐가라주에 돌아갈 방법을 찾아내라. 이 부분이 이제 이 소설 전반부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사건, 장면, 장소가 되게 촘촘하게 엮여 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 원작을 좀 읽어야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 좀 웃긴 부분이 있어요. 3호가 누워있잖아요. 유해 폭포가 와이파이로 연결하는데 3호가 없잖아, 지금. 륜에게 접근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박살났잖아. 근데 유해 폭포는 걷다 대고 륜한테 저기 근데 여신 부를 때 두억신이가 신을 잃은 이유도 같이 좀 물어봐 주실? 완전 유해 폭포도
완전 신무새. 극적이야, 극적이야. 신만 찾아. 윤도 완전 또라이인 게 그런 폭포에 대고 알았어 물어볼게. 대신 너 사모페이가 살아서 핫탱구레즈로 들어갈 방법 좀 생각해봐. 여기 신무새하고 사무새하고 둘이 완전 약간 웃긴 부분이에요 여기 좀. 자, 아무튼 드디어 이제 나가야 여신을 모시기로 했어요. 의식의 날이 됐어. 암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앞마당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이 하인자 대사원도 인간 역사상 최초로 신이 직접 강림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진짜 대사건인 거야. 어디에도 없는 신은 어디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나 동아리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오는 거야. 완전 의전이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암자 하나 정해가지고 그 앞마당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쯤엔 사실 하인샤 대사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네. 무슨 조용한 산 속에 그냥 네. 암자 하나 있고 뭐 요 정도로 저는 사실 처음에 읽으면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란 걸 아니죠. 드러나게 되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하인샤 대사원의 그 이름은 해인사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이 하인샤 대사원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여기에는 북부 전역에 한카라는 네로라 하는 군웅들, 영웅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북부에서 하인자 대사원의 입지는 중세 유럽의 교황청 같은 곳이에요. 맞아요. 바티칸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각지의 영웅들이나 이 지배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제들을 전부 다 하인샤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좀 그래라 이런 식으로. 계승권이 없는 한 둘째나 셋째 요런 애들을 딱 보내가지고 그죠. 야 앞으로 브레인 할 사람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약간 무슨 로판의 아카데미 같은 거야. 로맨스 판타지의 아카데미처럼 영애들 다 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렇게 참선하고 절밥 먹으면서 집 욕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 와 있는데 이 대사원에 용 와 있지, 대호 와 있지, 나가, 두억신이, 도깨비, 레콘 다 와 있잖아. 다 10년에 한 번씩 보기도 어려운 존재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애들 다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의 이제 후계자 혹은 그 동생들이 와 있는데 여기서 다 집에다 전화 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그 똘똘이들이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지금 약간 이상하다.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사제들이 제왕병자가 된 게 아닌가? 사제 왕을 내세우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본가에서 다 달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역사의 현장에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상황에서 아무튼 뭔가 껴야 돼. 한 달에 껴야 된다. 옆에서 뭐라도 버스를 타든 뭐 한 달에 끼든 해야 된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부에 거의 모든 세력가가 하인자 대사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이거 공개적으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없지. 다 돌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건, 역시 K건, 해결사 K건이 이 일을 맡아요. 이것까지 해결해. 장르 소설적인 재미가 진짜 끝내주는 곳이죠. K건이 모든 이의 눈을 딴 데로 돌려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가의 여신 부르는데 같이 있다가 나가의 여신 죽이고 싶어지면 어떡해. 물론 나 여신 죽이는 건 모르지만 죽이고 싶어지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나도 좀 스스로 바쁠 필요가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좋을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맡는 거예요. 다들 와 미친놈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미칠 줄 몰랐네.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북부의 군웅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이 파트도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없는 세상, 왕은 사라진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군웅할 거죠. 재밌죠 이게. 심지어 그 각 지역의 영주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영주들의 호칭도 달라요. 명칭도 달라요. 어디는 마립간, 어디는 족장 뭐 이런 식으로. 어디는 변경백. 그죠. 예. 그러니까 마립관이란 건 우리 신라 시대에서 따온 거고 어디는 이렇게 족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이게 얼마나 북새통인가. 여기가 진짜 개판. 개판이죠. 왕이 없으니까 난리도 아니야.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북부의 군웅들. 사실은 1권이 끝나고 이게 9판으로 치면 총 4권이잖아요, 이게. 1권 끝나고 2권 중반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거대한 서사시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인물이 다 등장을 해버리게 되면 독자가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인공한테 다 이입을 하고 나면 후반부에서 활약할 사람들을 이쯤에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드린 이 북부의 군웅들은 뒤쪽 이제 3, 4권, 20주년 기념판으로는 하편, 여기에서 엄청 활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칼리도라는 곳에서 오신 지코마 성주가 있어요. 오, 지코마 성주를 맨 처음으로. 왜냐면 빨리 하고 치우려고. 하지만 설명할 가치는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인물이 아닌데 이 지코마 펠독스라는 인물이 일단은 요 칼리도에서 왔잖아요. 칼리도라는 요 지명이 피를 마시는 새에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이 지코마가 눈물을 마시는 새 후반부에서 굉장히 참혹하고 인상 깊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진짜. 의리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아, 명장면이 너무 많지만 최고의 명장면 또한 탑 3 안에 그죠. 경쟁할 만한 그런 장면. 몇 위 안에 들죠. 자, 그다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발케네 지방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북부에 왔구나. 발케네라는 지방이 있어요. 발케네. 이 발케네라는 지방에서 빌파 3부자가 와 있습니다. 코네도 빌파 아빠고 그룸 빌파 토카리 빌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이 발케네 지방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왕좌의 게임 보신 분들은 강철군도 느낌이에요. 약간 왕좌의 게임의 강철군도는 약간 해적 소굴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발케네라는 곳은 거짓말쟁이와 도둑놈들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커닝시티. 커닝시티, 신시티. 왜냐면은 위치가 상당히 북쪽이에요. 제가 이제 지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날개를 펼친 새 모양, 독수리 모양의 이 대륙에서 독수리 목 부분에 있는 곳이 발케네거든요. 그 위로 가면 이제 최후의 대장간이 있고. 최후의 대장간이 이 정수리, 완전 최북단, 얼음밖에 없는 곳, 알래스카 이런 느낌이죠. 북극 이런 느낌. 그 라고친. 거기서 내려오면은 바로 발케네가 목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척박하고 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케네 지방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몸에 칼 하나씩은 차고 있는 곳이에요. 다 한 칼 하는 놈들만. 발케네 속담 중에 얘기했어요. 발케네에서는 개도 칼을 차고 다닌다. 그 발케네 지방의 모토가 뭐냐면 속이고 훔치고 뺏는다.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그죠. 네. 그래서 발케네에서 칭찬은 뭐냐면 이런 나쁜 새끼 이름 극찬인 거야. 이런 도둑놈 새끼 이런 완전 극찬. 극찬. 야, 뭐 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코스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러니까 이 발케네가 완전 아비규환이잖아요. 죽고 죽이는 곳이지. 근데 이 혼란을 모두 잠재우고 대족장에 오른 자가 바로 코네도 빌파라는 인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족장을 참살하고 나서 대족장의 뿔관을 손에 넣었다. 얼마나 이 악독한 인간일까. 진짜 교활하고. 근데 이 코네도 빌파가 당연히 제왕병자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제왕병자인 게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떼에서 왕이 나오려고 하는 제왕병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었던 구름 빌파를 왕으로 만들려고 둘째였던 토카리 빌파를 네트워킹 하라고 외교도 하고 나중에 내정도 하고 브레인 해야 되니까 이제 하인자 대사원으로 보낸 거예요. 이때도 웃겨. 주변에 그 진짜 웃겨. 발케네의 다른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너 아들 망치려고 작정했냐? 공부를 시켜? 막 이런 분위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더 큰 꿈을 이 세상을 한번 훔치겠다. 그렇죠. 야, 큰 거 한탕 하자. 세상을 훔쳐야지 이러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개노답 3부자 느낌인데 이 뒤쪽에 가면 이제 큰 말썽도 피우긴 하지만 이 후반부에 가면 진짜 멋진 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발케네 사나이들은 좀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에요. 막 묘사되는 건 되게 끔찍하긴 하고 제 주변에 있으면 절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사실 피를 마시는 새에서도 이어집니다만 그렇죠. 진짜 매력적인 지방이죠.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이 잡놈들. 발케네 잡놈들. 케이건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정말 어디 내놔도 내로라 할 잡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방 규리하 지방 갑니다. 아까 이제 네네. 왕좌의 게임에서 강철군도로 얘기하셨으니까 여기도 딱 대응되는 그 가문이 있죠. 이 규리하 지방은 왕좌의 게임에서 스타크 지방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위치가 어디냐?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약간 서쪽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독수리의 척추가 되게 큰 산맥이 있다, 시구리아트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서쪽으로 지러쿼터 산맥이 나오거든요. 날개뼈 같은 산맥. 그죠. 근데 이 지러쿼터 산맥이 서쪽이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도 통치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통치하기가 어려운 이런 중세 시대에는 보통 변경백이라는 걸 두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변경에다가 백작을 하나 넣어가지고 야, 나 대신 네가 좀 거기 다스리고 말썽 없게 좀 잘해봐 이러고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규리하라는 가문을 변경백으로 둬서 방위랑 내정이랑 자치를 맡긴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아라짓 왕국 시대에 그죠. 존재했던 실제로 그 가문이자 그렇죠. 직위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규리하 지방의 모토가 뭐냐면 왕국의 방패이자 왕의 충신. 여기 완전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아야 돼. 왜냐면 자치도 허락했지, 상비군도 허락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딴 맘을 먹으면은 반란이 되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반란이 나오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규리하 지방의 되게 중요한 덕목은 군인 정신, 상무 정신. 상무 정신이라고 그러죠. 완전 무사 집안. 딱 스타크 가문이랑 비슷해요. 딴 생각 안 해. 여기는 정말 왕을 위해 지키는 거야. 이런 곳이었어요. 옛날에. 였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역사가 있죠. 과거에 아직 아라지 왕국이 있던 당시에 대왁장 전쟁 막판 때 이 규리하 지방의 통치자가 후사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후사린 규리하. 슥 지나가지만 사실 이 후사린 규리하도 진짜 굉장한 장수였어요. 피를 마시는 새에서도 살짝 기록이 나오는데 후사린이라는 강도 있고 완전 진짜 싸움 짱 잘하고 변경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서쪽 완전 철통으로 지키던 훌륭한 사람이 후사린 규리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가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들 싸우고 있잖아. 근데 이 후사린 규리아가 서쪽을 방비해야 된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너무 뒤늦게 남진을 해요. 너무 뒤늦게 나가들을 치러 가는 거야. 네, 여기를 막고 있는데 요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뒤늦게 가서 결국은 완전 개박살 나고 후사린 규리아도 여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문제는 이 후사린 규리아가 후사가 없던 거야. 여기서 대가 끊겨버립니다. 혹시 라인 맞추신 건가요? 네. 후사린 규리아가 후사가 없어요. 사실 북부의 마지막 희망이 규리아 지방이었거든요. 케이탈저 사냥꾼이랑. 근데 이 규리아가 패배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아라지 왕국의 멸망도 빨라진 거죠. 근데 왕국도 망했어. 왕도 없어. 규리아 변경백의 이 대가 끊겼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야? 완전히 버려진 거죠. 여기 이제 완전히 그냥 임대 요망, 완전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부자, 과텔이라는 이름의 부자가 띵하고 등장합니다. 되게 돈 많은 부자인데 처음에 묘사되는 건 약간 졸부 느낌인데. 졸부 느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규리아 가문의 반개 혈족입니다 이러면서 과텔 규리아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러면서 쓱 들어와. 사람들이 아 또 너 졸부 하나가 가짜 자귀 하나 또 챙기려고 왔나 보다. 족보 하나 샀구나.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 과텔이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해. 성을 막 보수하고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은 서쪽 끝이기 때문에 발케네 같이 되게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도 보수하고 나름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딱히 신경을 안 써요. 불러달라니까 그냥 과텔 규리아라고 불러주지 뭐 이런 느낌? 뭐 피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주놀이 하겠다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텔 규리아가 말년에 자기가 스스로 진짜 변경백이라고 믿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 가짜 자귀 정도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갑자기 병력을 양성하고 어린 딸한테 군사훈련을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는 막 도망가 버렸죠. 그 아내가 거기 놀라서 도망가잖아. 그 아내가 이 양반이 미쳤나? 야 우리 자귀 하나 해가지고 해먹으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진심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왕국도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탕주의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리플리 중국인. 나 진짜 변경백임 이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과텔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변경백령을 어엿하게 꾸려가지고 심지어 번창시켜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왕위에 오르지 그래 이러고 약간 제왕병자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럭화를 내. 왕의 방패인데 지금 내가 돌아올 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얘 완전 메소드네. 근데 진짜 메소드. 메소드야 메소드.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뭐 불러주자. 야 이거 완전 컨셉 지대로 잡았네 이 사람. 근데 저 정도면 컨셉이 삶이 돼버려. 그러니까 컨셉에 잡혀 먹힌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이 과텔 규리아의 딸 케나린 규리아가 지독한 컨셉충에 이어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옛날부터 계속 듣고 자랐잖아. 케나린 규리아라는 이 딸이 뼛속까지 완전 군인인 거예요. 나 결혼 안 함. 내가 변경백임. 이러면서 내부 정비 끝내주게 하고 이 시대의 말도 안 되는 숫자 1만 명의 상비군을 육성해버려요. 이때부터 이 모든 북부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인정. 야 이거는 인정해야겠다. 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쯤이면 인정이다. 그러면서 변경백 가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아주 이제 일말에 하지만 쟤네는 적통일까 과연?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착한 척 계속하면 착한 사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처럼 변경백 컨셉 플레이 계속했더니 컨셉에 먹힌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 제왕병자들이 그럼 내가 왕 되면 규리아 가문이 나한테 충성하는 거야? 이러고 하니까 케나렌이 딱 선긋죠. 야 정통한 왕이 돌아오기 전에 누가 왕이라고 참칭하면 다 죽인다. 반역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규리아 지방은 제왕병자들의 지옥이 됩니다. 다른 데서 제왕병 하면은 스타트업 뭐 잘 차렸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반역자야. 바로 사형. 그러니까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지옥인 거야 여기는. 이런 지방이 규리아 지방인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규리아인들은 누구냐? 두 사촌 형제. 방금 얘기했던 과텔 규리아, 케나린 규리아의 뒤를 잇는 괄하이드 규리아하고 라수 규리아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자 이제 아니야 진짜 중요해요 이건. 호들갑 아니야.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들. 괄하이드 규리아. 이름이 괄하이드잖아요. 괄괄하다. 괄괄하죠. 거대한 대도를 쓰는 60대 노장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산에게 부동심을 가르칠 수 있는 인물이다. 무슨 말이냐? 원칙, 신념, 올고듬, 산과 같은 인물 이런 뜻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우리는 왕의 방패다 이러면서 완전 충신 그리고 완전 단단한 사람. 근데 재밌는 게 개인의 무력, 지력, 전략, 전술 이 모든 게 약간 북부 인간계의 최강이라는 느낌으로 묘사가 돼요. 어떤 저의 지인은 그 드래곤볼의 크리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계 최강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약간 미친 장수야. 북부 지역의 다른 지역의 지배자들도 이 괄하이드 규리아는 좀 눈치 봐요.
저분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런 약간 큰형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인자 대사원에 온갖 영웅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지배자들이 모여있잖아. 여기서도 서로 막 투닥거리다가 옆에서 괄하이드가 이러면은 다 아이씨 이러고 약간 눈치 봐. 이런 괄하이드 규리아를 바로 빡치게 만들 수 있는 발작 버튼이 뭘까요? 니네 짭이잖아. 니네 짭이잖아. 그러면 이제 괄하이드 규리아가 대도 꺼내는 거야. 맞다이 하실? 맞다이 하시 이러는 거. 왜냐면은 케나린이나 과텔 윗대를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이 적통성을 의심하거나 그러면 바로 발작 버튼이에요. 왜냐면 이들의 심리가 이 규리아 지방의 심리가 지금 제왕병자는 아닌데 제왕병자 기출변형 느낌이에요. 그쵸. 딱 기출변형 느낌. 딱 기술변형이야. 다 남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면 얘들은 왕의 방패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왕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왕의 방패 역할로 몰아준 제왕병자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일 기다려. 선생님 없는 동안 반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 그쵸. 선생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자습 빨리 끝내주세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적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는 무의식 기저의 열등감이 있어요. 나중에 왕이 돌아오면 우리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 사실 이 설정부터가 진짜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인간 심리 너무 복합적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사실 믿음직하고 뭔가 선한 우리 편인 것 같은 인물인데 사실 이 사람들도 정말 정통성이 있냐 아니면 안에 뭔가 욕망이 있는. 그러니까. 근데 정통성 뭐 중요한가? 일 잘하면 됐지. 변경백령 잘 번창시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들 속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적통이 아닌 게 조금 걸리는데 적통이라고 밀고는 있지만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복잡한 마음인 거지. 자 이제 이 괄하이드 규리아는 이런 인물이고요. 진짜 멋있어. 성우님도 멋있어. 이런 목소리야. 괄괄한 목소리. 그리고 이 괄하이드 규리아의 사촌 동생 라수 규리아가 또 끝내주는 인물입니다. 시대의 천재. 아, 그죠. 형인 괄하이드가 무장이라면 이 동생인 라수는 전략가이자 브레인인데 되게 시니컬한 독설가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책을 쓴 사람이라고 나와요. 저는 딱 보자마자 드래곤 라자의 칼 헬턴트 떠올랐어요. 그런 느낌이야. 자기 방에다가 관상식물로 콩나물 시루를 갖다 놓는 괴짜예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뒤쪽에 이 작품의 후반부, 전반부 말고 후반부였던 수탐자 편에서는 진짜 매력이 터지는 거의 제갈공명급의 제갈량이죠. 천재 지략가. 아라시세 제갈량. 그렇죠. 실제로 피를 마시는 새까지도 가도 이 라수 규리아가 이 전체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로 나오는데 지금 이 규리아 지방에 두 형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정말 저는 제갈량을 약간 모티브로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갈량은 뭐 사실 전투에서 뭐 신산 귀무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뭔가 시스템 약간 이런 거에 진짜 그 역사가들은 훨씬 더 이제 공을 높게 치는 행정가로서 엄청 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수는 제갈공명과 다른 게 있다면 라수는 이 지략가지만 여전히 규리아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겁나 불같은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차가운 사람은 아니죠. 마냥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죠. 자 이제 그 규리아 가문은 이쯤이면 됐는데 약간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이름만 얘기하자면 정우 규리아라고 있어요. 이 정우 규리아는 피를 마시는 새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만 살짝 언급을 합니다. 왜요? 이거 뭐 거대한 떡밥인가요? 아니. 어허.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인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사원이 좀 수상한데 왕을 내세우려고 그러나 이러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신 강림하기 직전이잖아요. 이 모든 영웅들의 눈을 한 곳으로 이제 딴 데로 돌려야 되니까 케이건이 가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군 야, 왕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케이건이 지금 이 케이건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대단한 그 구출대 이런 건 알거든요. 케이건이 쓱 와가지고 일부러 서성거려. 일부러 이렇게 딱 가가지고 쌍신검 딱 차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하늘 보고 중얼 이러면서 사람들 눈에 막 띄어 일부러. 다들 웅성웅성 뭐야? 싹 눈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는데 괄하이드 규리아 참지 않죠. 그냥 쓱 가가지고 바로 말 걸어요. 근데 이 괄하이드 규리아가 검사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역시 검사들은 검에 대한 평으로 시작하거든요. 야 요즘 너 오늘 머리 잘 됐다. 이런 것처럼 칼날이 두 개네. 실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긁으면서 시작을 해요. 바락인지도 모르고 왕 겁나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락이 보면서 실용성이 의심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직구를 던져요. 대사원은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케이건이 만약 그렇다면 어쩔 건데? 케이건 속마음 시간 끌어야 돼. 시간 끌어야 돼 지금. 이러면서 계속 이 말을 돌리는 거야. 그렇다면 어쩔 거요? 이러니까 만약에 그 왕이 정통하다면 규리아와 나의 검은 충성을 하겠지만 그자가 정통한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케이건이 갑자기 뭐라는지 알아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시험해보시오. 나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듣고 모든 영웅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야 큰형이 가서 말 건다. 보자. 과라디가 가서 말 걸었다 보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케이곤이 나를 시험해 보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왕 하는 거야? 왕 이런 느낌? 그러면서 케이건이 나도 너를 시험해봐야겠다. 괄하이드한테 아주 광호한 말이죠. 나도 널 시험해봐야겠다. 그 변경백 계속 맡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럼 괄하이드가 눈이 딱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발작 버튼을 주먹으로 누릅니다. 니네 짭이잖아. 거기서 괄하이드가 이제 뽑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북부 최고의 검사 괄하이드와 우리 마음속 최고의 검사 케이건, 이 둘이 칼싸움을 시작합니다. 세계관 최강자들끼리의 격돌. 그쵸. 괄하이드가 완전 극단화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대방이 케이건 드라카잖아요. 싸우면서 생각해. 1시간 있으면 여신 강림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상대해주면서 이 절에서 걸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교묘하게 아래로 위도하죠. 멀리. 네. 모두가 따라가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신 없어 다. 와 끝내준다 이런 거 직관 끝내준다 이러면서 케이건이 좀 되게 피곤한 방법을 썼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간 여기에 좀 정신이 없어야 나가들의 여신을 죽일 마음이 안 들지 이러면서. 근데 이 재밌는 게 여기서 괄하이드가 처음 참전할 때는 극단화했잖아요. 막 싸우면서 점점 케이건이 마음에 들어. 야, 칼 개 잘 쓴다. 처음에는 야 이런 칼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더 분노 대신에 감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젊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칼 끝내주네 이러면서. 미친 검술 실력에 진중한 아우라에. 그러면서 사실 점점 이 케이건을 인정하게 되니까 케이건이 지금 자기가 예비 왕인 척 엄청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제 케이건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죠. 그죠. 막 싸우면서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좀 시작해요. 그럼 이제 케이건은 그 중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아 여신이 오고 있나 보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고 지금 저쪽에 이제 여신 강림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케이건은 좀만 더 붙잡아 놓자 이러고 있는데 이 케이건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괄하이드가 중간에 잠깐 쉬면서 왜 싸우다가 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싸우다가 중간에 쉴 때 대화 길어지면 싸움 끝나는 거 아시죠? 뭔지 알아. 말 길어지면은 이러면서 말 길어지면 이제 싸움 안 하잖아. 대화가 좀 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괄하이드가 왕한테 해야 될 투정을 케이건한테 부리기 시작해요. 규리야 우리가 왕이 없을 때 맡은 거잖아. 임자 없는 거 취한 거잖아. 이러면서 하지만 일은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 얘기해요. 케이건이 아이씨 관심 없는데 시간 끌어야 되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잠깐만 임자 없는 걸 취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번개같이 뭔가를 깨달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구출대가 1권에서 키보렌까지 가서 데려온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정, 이 여신을 부르는 의식까지 이 모든 게 전부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딱 해요. 케이건이.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여신 강림 막아야 된다. 딱 관통했어. 케이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야. 여신강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괄하이드한테 야 잠깐 우리 그만하자. 그러니까 괄하이드가 때렸어요. 야 재밌는데 좀 더 하자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거야. 그때 케이건이 말실수를 해요. 야 나 지금 이러고 놀 시간 없어. 그러니까 놀고 있다고? 이게 놀이라고? 그러면서 빡쳐가지고 괄하이드가 풀스윙하는데 거기서 케이건이 바로 바라기로 칼을 뽀개고 가요. 에잇!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괄하이드가 허리 붙잡으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정말 놀아주고 있던 거야. 근데 괄하이드도 역시 시대의 군웅인 게 반했잖아.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혹시 사람이 필요하시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저분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괄하이드는 뿅 반한 거야. 케이건한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시간 전 여신 강림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무학당 건물 앞입니다. 류은페이가 있고 승려들이 있고 티나는 이제 자기 종족에 대한 일이잖아요. 레코네 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이것만 보고 가야지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을 부르는데 이 여신 강림의 의식 요 장면을 꼭 원작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만화를 그리는 입장에서 문장이라는 걸 사용하는 소설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소설가들은 또 거꾸로 만화가가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이미지나 장면으로 우리는 묘사를 하잖아요. 만화가나 이 영상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문장으로 묘사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진짜 원작을 보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묘사를 하면 딱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장면을 보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문장으로 쓰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죠. 읽고 해석해야 되니까. 대신에 거꾸로 이미지는 딱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보세요라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끌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쵸. 동시에 하기가 한 번에 어렵죠. 들어오니까 여러 컷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대신에 문장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보이는 것만 보여줄 수 있지만 문장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맥락부터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해석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신이 인간들 사이로 강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묘사로 정말 탁월한데 시공간이 뒤틀리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이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거다. 바로 여기 보이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나 먼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끝없이 다가가려고 해도 무한히 먼 상태란 느낌을 주는 그런 상태가 벌어져.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팽창하고 있는 그 느낌.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서 지금 이제 블랙홀의 그 경계면 같은 현상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묘사를 하고 그 안에서 륜만 혼자서 여신을 딱 만나는 거예요. 되게 거룩하고도 성스럽게 묘사가 되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케이건이 겁나 뛰어오는 거야. 엄청 빡친 얼굴로. 그 모습을 본 티나은 티나안이 나가 여신 죽이러 오나?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여신까지 죽이러 왔구나.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지평선 상황이니까 아무리 뛰어와도 케이건은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티나안이 보니까 입모양을 보니까 륜을 막으시오 이거야. 티나안이 야 왜 레콘신 죽어도 돼?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시공간이 확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케이건이 탁 도달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얘기합니다. 륜을 막아야 됩니다. 여신 강림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륜이 여신님 가셨는데요? 갑자기 가셨는데요? 나랑 얘기 중에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갔지? 자 이제 모든 일의 전말을 밝혀드리자면 준비됐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참 전에 하텐그라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하텐그라주 여러분들 아시죠? 나가드레 도시죠. 네, 다시 이 모든 전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전으로 가야죠. 시점을 이동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보트린이라는 한 나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여기서 가시는 시작합니다.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적절해. 근데 오늘 진짜 세밀하게 다 이거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 모든 논리를 다 설명하실. 진짜 이거는 자세히 보신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 보트린이라는 수호자가 있었는데 이 수호자가 동료, 수호자, 갈로텍이라는 수호자에게 여동생이 찾아오는 걸 이렇게 봐요. 지난 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굴령자 수호자죠. 나가 중에 그렇게 드물다는 굴령자인 수호자 갈로텍이 여기 있는데 보트린은 갈로텍의 동료예요. 근데 이제 이 나가 사회에서 여성들이 군대 가듯이 정찰대 같은 데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갈로텍의 여동생 세페린이라는 여동생이 정찰대로 가게 돼가지고 그 전에 한번 오빠 보려고 온 거야. 군 입대하기 전에 온 거야. 근데 잠깐 설명을 했죠. 갈로텍은 자기 여동생 세페린에게 굉장히 뒤틀린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나요? 약간 시스콘 같은. 시스콘 같은 거. 소유욕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그 세페린 갈로텍 동생이 왔는데 이 보트린이 심쿵하는 거야. 심장도 없는데. 진짜 없구나. 맞네.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약간 첫눈에 반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인데 반한 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엄청난 감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트린이. 그러면서 약간 죄책감을 느껴요. 나 수호자인데 여신의 신랑인데 동료의 동생을 사랑했네인가? 이러면서 막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자기의 스승격인 늙은 수호자한테 상담을 해요. 자, 제가 이러면서 막 머리 꼬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늙은 수호자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문헌 찾아보고 막 알아보다가 알게 돼요. 얘 신체를 알아보는 놈이구나. 보트린이 신체를 알아보는 능력자라는 걸 이 스승격인 늙은 수호자가 알게 돼요. 여기서 어떤 독자들은 이 보트린 너무 뜬금포인데 갑자기 신체를 알아보는 능력자가 갑자기 나온다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내 제자가, 내 후배 수호자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 늙은 수호자가 한 가지 계획에 정신없이 빠져들게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가가 다시 세계를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이긴 해요. 이 늙은 수호자의 겁나 큰 스케일, 진짜 빅 플랜이 나오는데 천하 3분지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 플랜에는 두 존재가 필요해요. 신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보트린 나왔잖아 지금. 나머지 하나는 굴령자가 필요해. 근데 굴령자 지금 알잖아요. 내 후배 수호자 중에 굴령자 하나 있는데 바로 갈로텍이 있죠. 갈로텍과 보트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이용해서 대확장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세계를 다 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이 늙은 수호자의 이름은 세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스마는 음모가와 양심가 1인 2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연극하고 있던 거야. 화리트를 보내서 하인샤와 대사원과 진짜로 충격. 세계를 구하려는 세리스마는 사실 한쪽으로는 적들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리스마의 오랜 계획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굴령자 설명할 때 신체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몸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영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몸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영은 있어야 돼요. 육 없는 영은 있죠. 어르신들. 육 없는 영은 있어도 영 없는 육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죽은 거지 뭐. 그리고 수련을 하던 중에 관도서, 륜패는 관도잖아요. 그래서 륜은 몰랐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나가들의 수호자는 륜이 방금 여신 강림할 때 여신 부른 것처럼 여신의 이름을 불러서 여신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수호자가 여신을 불렀는데 여신이 어딘가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신의 능력만 옵니다. 이 여신의 능력이 뭐냐? 물을 부리는 능력이죠. 물은 열을 흡수하죠. 키보렌 이남의 열을 전부 다 물에 담아서 북부로 다시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열이죠, 비열. 실제로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즉 세리스만은 아주 긴 계획을 통해서 레콘의 신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여신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그 여신의 능력만 마음대로 써먹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대확장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전말이 밝혀졌을 때 진짜 다들 충공갱.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수호자는 사실 여신의 신랑이다. 다들 막 엄청 여신이랑 친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가들이 레콘의 신을 죽이려고 한다. 왠지 나가들이라면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들의 신을 감금하려고 했던 거였어. 자기들의 신부를 레콘의 신은 페이크였다. 레콘의 사원 우리도 어딘지 몰라 임마 이러면서 우리도 몰라. 다 뻥이었어 이러면서 케이건이 과라이드랑 싸우다가 변경백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임자 없는 것을 잠깐 맡아두었다. 임자 없는 것을 빼앗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케이건은 진짜 머리가 좋잖아요. 전부 다 꿰인 거야. 왜냐면 예전부터 케이건은 이 모든 일들을 주타겟 대선사로부터 들었을 때 어딘가 약간 쎄한데 찜찜한데라는 티를 냈었어요. 그리고 나가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케이건이 믿는 나가는 유일하게 믿는 나가는 자신이 먹은 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아무튼 세리스마라는 이 늙은 수호자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가, 이런 사고 과정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이 작품 끝까지 다 읽으면은 납득이 됩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나가 사회에 제일 천대받는 직업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가 사회에서는 대장장이하고 그릇장이가 되게 천대를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를 태워야지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굴령자 갈로텍, 나가 사회의 굴령자 수호자인 갈로텍은 굉장히 천대받는 하텐그라주 최고의 대장장이를 만나고 있어요. 페니나 시에도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굴령자니까 자기 안에도 도깨비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내부에 가장 베테랑 도깨비 대장장이인 노기하수원이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줬고 그걸 실제로 만들려고 이 하텐그라주 최고의 대장장이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 장비가 뭐냐면은 작품 안에서 얼핏 언급되는 표현을 보면은 뭔가를 차갑게 식히는, 우리로 치면 김치냉장고 같은 냉동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쵸. 그러니까 죽회도가 보면서 뭐야 이거 술 차갑게 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나가사에는 술이 없잖아요. 신체는 영이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의 영이 있는데 거기에 신이 들어가 있는, 신이 입주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 원래 있는 영혼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강제로 신이 여기 갇히는 거죠. 네. 왜? 몸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어야 되니까. 여신이 갑자기 갇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원래 집주인 영을 빼내는 작업도 신 몰래 해야죠. 여신 몰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신이 알아버리면은 딴 데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신이 갇힌 이후에도 여신은 이 신체를 죽여버리고 딴 데로 전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요. 신을 가둬놓으려면. 근데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나가에 대해 얘기하죠. 나가는 변온 생물이잖아요. 추우면 못 움직이죠. 냉동고를 써서 신체의 육신을 가사 상태에 빠뜨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자,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트리는 현재 신체가 누군지 알고 있죠. 갈로텍의 동생 세페린의 신체입니다. 갈로텍 자기 친구의 동생이야. 근데 그 친구의 동생을 상대로 이 계획을 실현하면 갈로텍이 과연 허락할까 싶었는데 갈로텍이 오 개꿀인데? 기뻐해. 왜냐면 갈로텍은 비뚤어진 욕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여동생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 때문에 그 영혼을 자기 굴령자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진짜 변태야. 진짜 변태야. 변태야. 그래가지고 세페린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세페린이 나가 사륙자를 만났네? 정찰대원으로. 그래, 나가 사륙자에 의해서 목이 잘렸다고 제가 언급을 했죠. 갈로텍이 막 1년 동안 막 식도에다가 음식 넣어가지고 막 살리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을 솟아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세페린이 죽을 때 근처에서 갈로텍한테 네 여동생 죽었어라고 콜 때린 사람이 요습이잖아요. 보트린이 딱 보니까 세페린의 안에 있던 신이 가까운 곳에 있던 나가에게 전령을 했기 때문에 요스비한테도 전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트린이 보기엔 요스비가 다음 신체인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갈로텍은 요스비가 너무 미워요. 자기 누이가 죽는 걸 보고만 있었다 더하기 그 증오스러운 나가사륙자랑 친구라는 것도 알게 됐잖아. 그래서 자기 손으로 심장병을 깨트려가지고 요스비를 죽인 게 바로 갈로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죽일 때 한 가지 안배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전령을 시키려고. 류은에게 전령을 시키려고. 왜냐면 요스비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수호자였으니까 자기들이 다루기도 훨씬 쉬운 존재고. 그쵸.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륜이 보고 있을 때 일부러 요스비를 죽인 거죠. 소름 돋죠. 그러니까 자기의 후배 수호자가 될 윤페이의 아빠가 신체니까 둘이 놀고 있을 때 신장병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요스비를 죽이죠. 한 번 더 전령 고! 했는데 그때 이 페이 가문을 방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카린돌 마케로우였어요. 자, 카린돌 마케로우가 누구냐? 화리트의 누나 얘기했죠. 화리트의 누나 중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억하고 있을 사람은 사이코패스 비아스 마케로우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비아스 마케로우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화리트의 제일 사이좋은 누나가 카린돌 마케라우라고 얘기했었어요. 나가사의 원어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린돌 마케라우가 그때 여기를 방문하고 있다가 신을 받아들여 버렸네. 다음 신체는 륜이 아니라 카린돌 마케라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수호자들은 알 수가 없죠. 륜한테 갔을 때는 륜한테는 안 갔네? 그러면 어디 갔지? 그러다가 카린돌이 심장 적출하러 왔을 때 보트린이 보죠. 띠용 여기로 가 있었어? 이러면서 다음 신체가 카린돌 마케라우라는 사실을 이제 이 세리스마 일당은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을 소설을 쓱 보시면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신 몰래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화리트를 출장을 보내서 하인샤 대사원에서 화리트가 여신을 불러내면 여신이 지금 북부의 하인샤 대사원에 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이에 이 납치한 카린돌을 냉동고에 넣어요. 그리고 급속으로 추워지는 상황에서 나가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심장을 뺐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가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혼수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굴령자가 누구죠? 입주를 맨날 시키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뭐 입주하실 분양센터 직원 같은 거야. 쓱 와가지고 구슬리는 거예요. 굴령자 갈로텍이 카린돌에게 너무 춥다, 괴롭다, 뭐 이런 카린돌에게 난 너의 친구야 이러면서 나에게로 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카린돌의 영을 굴령자 갈로텍이 싹 입주를 시켜요. 그러면 갑자기 카린돌의 몸에서 집주인이 빠져나왔잖아. 그러자 북부에 가 있던 여신이 이러면서 이제 쫙 빨려 들어와가지고 카린돌의 몸으로 훅 들어온 거야. 왜냐면 잠시도 영 없는 육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 카린돌의 몸에서 나의 신랑이여 이게 무슨 짓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냉동고로 팍 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을 안에 모신 상태로서의 신체가 그대로 급속 냉동이 돼서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화신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여신은 냉동고 안에 있는 카린돌 마케로우 몸에 감금당한 거야. 카린돌 마케로우의 영은 굴령자 갈로텍 안으로 들어갔죠. 화리트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원래의 계획인데 지금 화리트 대신에 륜이가 있죠. 요게 이제 나가들 세리스마 일당이 예상하지 못했던 딱 하나의 변수였어요. 사이코패스 누나 때문에 화리트가 죽어가지고 륜폐가 대신 가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임무를 다 끝내면 심장을 파괴를 해서 화리트를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뭐 깔끔하게 완전 범죄 되는 거였는데 심장을 떼뜨려고 했는데 야 륜 심장 어딨어? 안 뽑고 갔는데요. 이 패급 이러면서 이제 륜은 멀리 있는 나가들이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어쨌든 그 애송이 거기서 얼어 죽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인간한테 죽이면 당할 수도 있고. 그쵸. 애초에 케이건은 주타기 대전사로부터 세리스마의 이 가짜 계획 있잖아요. 레콘들의 신을 죽이는 걸 막자라는 가짜 계획을 들을 때부터 뭔가 미심쩍었는데 괄하이드하고 대화하다가 한 방에 전부 관통해버린 거야. 나가들 역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점은 거의 그 설정이 아다리가 엄청 맞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변수가 된 륜도 생각해보면 요수비의 심장 파괴부터 그쵸.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짰을까?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잖아요. 륜이 적출 공포증이 생긴 이유는 요스비가 죽는 거 봤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심장을 안 뽑고 북부로 갔고, 이게 그들의 자승자박이 됐고 이게 다 아다리가 맞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긴 해. 진짜. 어떻게 짜셨을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신을 가둬놓고 여신의 능력을 쓰게 된 수호자들은 하텐그라주에서 막 비도 내리게 하고 난리가 났어. 수분을 다룰 수 있으니까. 해봐. 여신님이 가둬줬으니까 자기들이 가설이 맞는지 해봐. 여신의 능력 써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 아빠 장문 뒤져가지고 쓰는 것처럼. 근데 수호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네네. 신은 동시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수호자들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한 명이라고 해요. 약간 인격신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자 대사원에 잠깐 가 계시면 이 나가들한테서는 보트린이 봤을 때 지금 신 잠깐 출장 가셨다. 이게 안 계시다라고 느껴져. 그러면서 이 나가들이 비를 내려보고 눈 내려보고 막 뭔가 그거 다 해봐요. 그러면서 신났어. 야호! 이러면서 막 여신의 능력이 실제로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리스마도 그거 보고 오랜만에 55층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성공했구만. 약간 이러면서. 세리스마가 네. 비 내리는 거 보고 오케이. 되게 오랜만에 55층에서 내려온 거야. 세리스마의 원래 오른팔 왼팔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카루와 스바치. 스바치와 카루. 얘네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어. 걔네는 그 계획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스바치와 카루는 갈로텍 일단 나쁜 놈들 우리 세리스마 형님이 혼내줄 거야 이러면서 막고 있었는데 이때 지금 갈로텍 일당한테 잡혀있거든요 이 둘이.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세리스마가 와가지고 잘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띠용. 진짜 그 악당 옛날에 그 둘은 착한 거 같더라고. 스바치와 카루는 지금 완전 대충격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스바치와 카루가 이 이야기의 끝까지 가서도 계속 명활약을 해요. 진짜 활약 잘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나가 사회에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킨 사람들이기도 해요. 심장병에 대한 정책을 바꿔버리거든요, 얘네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 거대한 설정을 보고 되게 놀라시잖아요, 지금. 이런 큰 설정을 짤 때 보통 초보 작가나 역량이 부족한 작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세계관이라거나 뭐 세력도, 음모, 아니면 정치 싸움의 어떤 여러 가지 계략들, 이런 판을 짜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아다리를 맞추려고만 애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인물들의 욕망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 논리를 수행해야 되는 건 결국 인물인데 그렇죠. 그 인물들이 사실 그 작가의 논리대로만 움직이면 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기말의 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스러운 판이 짜지기도 쉽죠. 이 인물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이영도 작가님은 역시 고역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판을 짜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욕망을 갖고 행동한 결과 그 판이 짜여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갈로텍은 지금 자기 누이가 나가사륙자 북부인에게 죽었죠. 북부가 너무 증오스럽지. 나가사륙자에게 복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북부로 가야 돼요, 지금. 사실 진짜 그 개인적인 복수가 사실 제일 큰 동기죠. 그죠. 이 계획의 나머지 수호자 동료들은 어떨까요? 다 여신을 감금하는데 오케이 이랬을까? 아니잖아. 이 계획은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살았던 나가 사회 남성들의 사회 전복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체제 전복의 시도이기도 하죠. 맞아요. 체제 정복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눌려 살고 핍박받던 남성들이 나가 사회 전체를 휘어잡고 지휘하겠다는 그 욕망이 깔려 있는 거야. 섞여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신의 힘은 수호자만 쓸 수 있고 그렇죠. 수호자는 남성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여신의 힘을 얻어서 대확장 전쟁을 하려면 먼저 나가 사회를 이 수호자들이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욕망을 다루는 솜씨가 진짜 미슐랭 셰프 같은 거야. 너무 잘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수호자들이 여신의 힘을 얻었죠. 나가 사회를 휘어잡아야 돼. 뭐 하냐면 쿠데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가 사회에는 전쟁이 없는 사회입니다. 군대도 없고 조직적인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사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여성 가주들, 그 네로라 하는 가문의 가주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려면 굉장히 능숙한 전술 전략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로텍은 지금 역사상 최강의 전술가를 하나 알고 있죠. 주쾌도 사르마크, 죽음의 거장이 지금 자기 안에 입주민이잖아.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되게 웃겨. 주쾌도 전술 전략으로 나를 도와줘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편은 30명 정도에 그러더니 야, 그 패싸움이지 임마. 무슨 전쟁이야 임마. 죽게다가 처음엔 신나가지고 야 나한테 10,000명만 줘. 그러면 너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주지. 막 이 불사의 나가 전사들이라면 뭐 이러다가 그래서 니네 몇 명인데? 막 이렇게 30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씨 진짜 웃겨 여기서. 그 주쾌도가 원하는 거는 저 황량한 북부를 걷고 싶다 그러면서 막 전쟁 북부. 그런데 갈로텍이 얘기하죠. 가주들을 사로잡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그 다음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북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들의 불사의 몸에 더해서 우리는 이제 날씨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쾌도가 띠용. 야, 나 이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 이런 군대 처음인데 그러면서 오케이 콜.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주지. 그러면서 이제 주쾌도의 욕망도 있죠. 그는 북부로 와서 그쵸. 주쾌도는 유료 도로당을 다시 한번 만나서 쳐부수고 싶은 이 해묵은 욕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쾌도까지도 욕망이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 종족은 최고의 전술 전략가를 얻게 됐죠. 하룻밤 만에 수호자들이 하텐그라주의 모든 가문의 가주들을 다 잡아와요. 그리고 감금해놓고 사회적으로 지금 막 혼란하잖아. 어디 감히 남자가 이러면서 다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북부인들이 우리들의 여신을 감금했다. 그 비상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주님들을 모셔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 쿠데타를 위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나가 사회의 혼란을 전부 다 북부인들에 대한 증오로 한 번에 돌려버리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대학살, 세계대전 이런 것들의 어떤 정치공학이 그대로 똑같이 나가 사회 하텐그라주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나중에 한 나가 콘수마 빌덴이라는 나가의 입으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죠. 결국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발명하죠, 나가들이. 그러니까 사실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그거를 일으킨 사람들의 욕망은 그 안에서 좀 되게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게 있었지만 겉으로 거기에 포장한 건 복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성전이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내부의 혼란을 외부의 적한테 전가시키는가에 대한 정치공학,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를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인 배경,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리스마의 이 노욕, 그리고 갈로텍의 원한, 그리고 이 나가 사회에 억눌린 남성들의 분노, 요게 연료가 돼서 여신의 물을 다루는 능력과 주쾌도의 전쟁 기술을 도구 삼아서 대확장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거 오케마금? 와, 이거 오케마금 진짜. 자, 이제 현 시점에 북부 하인자 대사원 상황. 분위기 박살. 분위기 박살. 케이건이 이 깨달은 전말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주타기 대선사가 패급됐죠. 내가 다 속아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 세리스마에게 노란한 하인샤 대사원과 주탁의 대선사.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종교 해석소를 열잖아요. 그렇죠. 최고 권위의 약간 헌법재판소 같은 느낌으로. 사실 이게 뭐 티나한 같이 심플한 사람은 야 주탁에도 속은 건데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레놀 에이스 대덕이 얘기하죠. 아 이렇게 한번 종교 해석소에서 주탁의 대선사에게 죄가 없다고 한번 찍고 가야 이후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분위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삼호패 있는 지금 륜에 의해서 이제 칼빵 맞고 스스로의 의지로 가사 상태에 빠져 있죠. 륜페이도 거기 옆에 껌딱지가 돼 있죠. 류는 누나와 여신 둘을 잃었죠. 지금 약간 륜 완전 멍텅구리 상태. 고장났어. 용, 대호, 두억신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북부의 움직임은 이 소설의 전반부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장면과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북부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만간 나가들이 북진해 올 거다. 그리고 북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왕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들의 여신을 구출해야 된다. 자 이제 하인샤 대사원의 요 고위 승려들 이 케이건의 정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케이건님이 왕이 되어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티발 시나한 형이 다시 나옵니다. 난형! 완전 철저한 개인주의자 티나는 이 상태에서 뭐야 레코네 씨는 안전하구나. 나 그럼 이제 하늘치유적으로 가면 되지. 진짜 계열받긴 해요, 진짜로. 여기서 마음 공부가 전공인 오레놀 에이스 스님도 순간 빡쳤어. 그래서 순간 화났냐고다가 맞다 이게 레콘이지. 정확히는 맞아요. 난형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 돈 받아서 가면 되니? 맞아. 케이건은 그러시오 이런 반응인데 오레놀은 가시려고요? 뭐 이런 느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이제 이것이 레콘이다. 이제 티나안이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집에 가려고 가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북부의 모든 군웅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괄하이드 규리아만 바로 와가지고 같이 걸어가도 되겠소? 그러니까 티나안이 뭐 꺼져 이럴 수 없잖아요. 같이 가는데 케이건의 의중이 궁금한 거야, 괄하이드는. 왜냐면은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자기 한순간에 제압하고 근데 또 상황을 보니까 그게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의중을 묻기 위해서 티나안하고 걷는 거야. 근데 그 대화 중에 괄하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왕을 기다리고 있어. 왕의 검 바라기를 다시 볼 날이여. 자기가 최고의 뭐 욕망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원이여. 그러니까 응? 너 봤잖아. 바라기? 저기 있는데? 너 바라기랑 싸우지 않았어? 케이건 검이 바라기야. 그러니까 괄하이드가 띠용 또 이렇게 성덕을 넘어서 넘어서? 업계 포상. 나 바라기랑 싸워봤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애초에 케이건이 지금 마음에 들었잖아요, 괄하이드는. 규리하 전체와 괄하이드까지도 케이건이 왕이 되기를 너무 지금 바라게 된 거야. 심지어 즈문누리의 성주 바우 머릿돌. 즈문누리 안에서는 늘 옳은 결정만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죠. 그도 북부는 왕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비영한테 이제 자기의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하인샤로. 자, 케이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비영이 받아온 편지에 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그 왕은 왕의 징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케이건 드라카의 정체. 여기서 한 95%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진짜 스포입니다, 여러분. 초강력 스포입니다. 자, 눈맛의 요 작품 시점은 고 아라짓 력으로 하면은 1500년 정도예요. 그리고 아라짓 력으로 43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략 1000년 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시의 아라짓 왕국의 왕은 극연왕이었어요. 한 번 등장했었죠. 한 번 얘기했었죠. 유료 도로당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별명이 도로왕이었다. 근데 이 극연왕 시절이 이 아라짓 왕국으로 치면은 리즈 시절이었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때 딱 장수왕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오래 살았. 그죠. 이 극연왕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인품, 너무나 자상한 인품,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왕자잖아요. 왕위 계승을 이제 고사해요. 거절합니다. 요거는 이제 극연왕에 대한 기록으로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여동생이 극연왕이 된 거예요. 이 오빠는 왕족이니까 아라짓 전사로 그냥 남아있고 왕은 이제 여동생이 된 거죠. 이 극연왕은 아라짓 역사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졌거든요. 78년? 근데 업적이 끝내줘요. 통치 전반부의 극연왕은 완전 전투머신, 전쟁광, 나가들을 뚝까 패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왕 이후에 가장 나가들을 괴롭힌 게 이 극연왕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가들이 너무 큰 피해를 당해가지고
복구하는데 시간을 엄청 허비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보기에 오빠는 사랑이 너무 넘쳐요. 오빠는 인생의 모토가 그거야. 여동생하고 나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인,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 오빠 입장에서 자기 여동생은 전쟁하고 사륙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왕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라짓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친 아라짓 전사들을 혐오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이라기보다는 전원이 남아있어요. 이런 오빠의 어떤 착한 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가들이 접근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전쟁과 사륙이 없을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모든 나가들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저 바라기라는 칼만 없으면 이 참혹한 현실은 끝날 거야 라고 나가들이 유혹합니다. 결국 그 오빠는 자기 누이한테 너는 전쟁과 사륙밖에 몰라 라고 비난을 하면서 바라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극연왕은 자기 소중한 오빠가 사라지고 나서 엄청 후회를 해요. 이 눈맛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극연왕이 남긴 기록이 나오는데 대확장 전쟁 중에 이 미쳐버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베미온 굴도하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극연왕의 기록이 있어요. 판사이의 원래 지배자였다가 그쵸. 판사이가 물에 잠기고 나서 정신줄 놔버린 사람이 있는데 유아 퇴행을 하는 그 베미온 굴도화가 잠깐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극연왕이 나는 육친의 마음보다 적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결과 그를 잃었다. 자기 오빠를 잃었다. 그 오빠가 돌아오도록 모든 극을 이어두겠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극연왕의 통치 후반부는 오빠가 돌아올 수 있게 세상의 모든 도로를 다 이어버리겠다는 업적을 세우거든요. 참고로 이 작중에 극연왕의 4대 경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근데 실제로 등장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시구리아트 유르도로랑 그렇죠. 또 하나는 최후의 대장간 그렇죠. 가는 길. 최후의 대장간이 이 북부 끝에 있다 그러잖아요. 허허벌판의 얼음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레콘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걷고 있는 얼음판 아래가 다 물이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보면 레콘들이 최후의 대장간 가는 길에 대부분 미쳐버린다고 나와요. 무서워갖고. 근데 극연왕이 거기에 도로를 이어버려가지고 지금도 레콘들이 제일 고마워하는 왕이 극연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찍을 때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의 친우가 아니라 그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내 친우에게 줄 것보다 나의 적에게 줄 것을 더 고민했고 몰두했고 나가들처럼 생각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육친을 잃어버렸다. 나오죠. 이 극연왕의 사라진 오빠, 바라기 실종의 원흉,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넘쳐서 나가들마저도 사랑하려고 했던 거룩한 인물, 그가 바로 케이건 드라카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건 드라카에게 접근한 나가들의 유혹은 속임수였죠. 결국은 바라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아라짓 왕국은 점점 쇠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들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 케이건 드라카는 죄책감 맥스잖아 지금. 내가 패급이었다니. 그러면서 반쯤 폐인이 된 상태로 어디로 가느냐? 왕국으로 못 돌아가죠. 키탈저 사냥꾼들에게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탈저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키탈저 사냥꾼 설명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냥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은 이의 자식을 전체 사냥꾼들이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 그랬잖아요. 복수를 하고. 그쵸. 이곳에서 케이건을 키탈저 사냥꾼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목숨도 구해줬던 아젤 키버라는 당대 최고의 키탈저 사냥꾼을 아마 케이건 드라카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내도 맞이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여름이었어요. 어린 시절 별비 사냥에 12살 때 합류해서 별비를 결국 잡아서 그 생간을 씹었던 소녀가 바로 이 여름이에요. 사실 케이건 거의 포레스트 검프죠. 그지. 역사의 분기점에 다 있어. 원출이라는 꽃을 되게 좋아했던 이 여름이라는 이 여자가 케이건 드라카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란 절망으로 가득한 케이건 드라카를 구원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여름이라는 게. 케이건의 인생의 사랑,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야. 근데 이 여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하루하루 마음이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왕국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나가들에 대한 배신감, 막 이게 엄청 많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여전히 너무 착해. 이 케이건의 마음이 이 나가들에 대한 연민을 아직도 품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나가들은 이번에는 케이건의 아내인 여름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모든 나가들의 목숨을 걸고 여름에게 얘기해요. 케이건이 바라던 그 화평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당시에 이 여름이란 여자는 되게 당차고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나가들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케이건이 너무 그 마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 제안에 응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바라기의 회수를 위해서 케이건을 꿰어내기 위한 나가들의 두 번째 속임수였어요. 결국 케이건이 아내 여름의 비명을 듣고 찾아갔을 때 아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도망쳐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케이건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도망치라고 외치는 여름을 나가들은 뜯어먹고 있었어요. 이 순간 나가 살육자가 탄생합니다.
자신들의 종족을 2번 걸고 약속을 했으니까 케이건 드라카라는 나가 사륙자는 이 순간 모든 나가들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자리에서 30명의 나가를 다 죽이고 배를 갈라서 아내의 유해를 꺼내서 맞춘 얘기를 륜에게 했었죠. 자, 키탈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면 그 사냥감에게 죽은 이들의 자식은 사냥감을 씹어먹죠. 이때부터 케이건은 키탈저 사냥꾼의 방식대로 자기 왕국과 자기 아내를 나가한테 잃었기 때문에 사냥감인 나가를 사냥한 다음 사냥꾼의 방식대로 그 나가들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산 지가 이제 1000년째가 지금인 거죠. 여기서 근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 먹이 사슬에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상위 사슬로 갈수록 농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해양 동물 같은 경우도 중금속, 중금속. 농축되는 게 그렇죠. 상위 성물로 갈수록 다르죠. 나가들의 몸속에 있는 소드락이라는 성분이 유일하게 이 전 세계에서 나가만을 섭취하는 한 사람, 케이건 드라카에게도 모두 농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케이건의 몸이 이상현상을 보여줍니다.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몸이 유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잠깐 케이건이 이 나가식을 포기한 적이 있죠. 요스비 때문에. 요수비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가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식습관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때 소드락 농축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케이건의 몸이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수비가 자기 왼팔을 잘라 먹인 거예요. 야, 소드락 먹어, 소드락 이러면서 야, 너 못 버텨, 못 버텨. 야. 자, 이렇게 아라짓 왕가의 일원이자 최후의 아라짓 전사이자 마지막 키타저 사냥꾼이자 바라기의 소유자가 케이건 드라카예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당성을 다 때려박았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이자 대사원은 기나긴 역사와 기록을 통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케이건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라짓 왕가가 대대로 하인샤 대사원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 보호자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자 대사원의 모든 의뢰를 케이건이 다 들어준 거였어요. 호구라서 들어준 게 아니고 왕가였기 때문에, 왕가의 일원이니까. 자, 이제 드디어 케이건 드라카의 정체의 90%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10%는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티나안이 신하한 돼 가지고 떠났잖아요. 아, 티발 진짜. 신하안이 길을 갔는데 뭔가 헛헛한 거야. 바이소 계곡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되게 어기적 가는 둥 마는 둥 되게 인간 기준으로도 조금 가고 쉬고 조금 가고 쉬고 막 이러면서 아, 재밌었는데 키보렌에서의 기억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케이건이 얘기하고 막 혼자서 웃고 막 제방병자들 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여신 나가들의 여신을 구출하러 분명히 하이자 대사원이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또 케이건 혼자 갈 거 아니야. 아, 케이건 혼자 가도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 구출대와의 여정에서 얻었던 도파민이 없어지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던 티나는 심심한 거야. 근데 하늘 위로 딱정벌레가 하나 딱 지나가가지고 뭐지? 봤는데 응? B형이 타고 있어. 내가 아는 딱정벌레인데? 난인데? 난인데 B형인데? B형이 이제 지문누리 성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쫙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티나안이 아 하는데 못 듣잖아. 그냥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아 이러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빵 일어나가지고 겁나 뛰면서 이 유명한 대사를 하죠. 뭐죠? 요술쟁이가 돌아왔다! 잔치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티나안이 돌아옵니다. 하이자 대사원으로. 그러니까 참 티나안이라는 그 인물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종족의 어떤 그런 걸 깨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자로서의 면모, 수건추구자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내려놓는 거인 거잖아요. 개인주의자인 레콘이 자신의 개인사를 잠깐 뒤로 밀어놓고 다시 구출대 멤버들 향해 뛰어간다는 것부터가 이 이야기를 보면 각 종족들의 한계도 보여주지만 어떻게 우리들은 우리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뭔가를 넘어서야 해 라는 얘기를 다 이렇게 심어놔요. 그걸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티나안. 티나안 팬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티나안이 난이 B형 따라서 다시 하이자로 막 뛰어가는데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굳어버려요. 왜? 저 원래 하이자 대사원이 쫙 멀리 보이는데 하이자 대사원 딱 고기만 폭포 같은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뭐야? 티나안 입장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잖아. 멈춰가지고 보면서 무릎 꿇고 덜덜덜 떨고 있어. 야, 저기 지금 똥 내린다. 과연 지금 하이자 대사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까 티나안이 과라이드 규리아랑 같이 걸어가면서 너 봤잖아, 너 바라기 봤잖아, 케이건의 검 그게 바라기야 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때 몰래 그걸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말쟁이와 도둑놈들의 땅 발케네 지역의 대족장 코난도 밀파. 응? 바라기? 왕의 검? 그러면서 이제 저걸 훔쳐야겠다. 내 아들 왕 시키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을 다 몰라요. 사람들은
아직 전체 전말을 몰라. 그 나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라기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왕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구만 이러면서 훔치려고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발케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짓 보고를 조작을 해서 다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발케네로 달려가요. 다 같이. 코네도 빌파와 그 두 아들이 다 같이 다 쫙 빠져. 그리고 밤에 몰래 돌아와요. 밀렵군 복장을 하고 몰래 돌아와서 바락에 있는 것을 딱 찾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모페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사모페이랑 륜페이가 방 안에 있고 그 마당에 이제 대호 있고 두억신이 있고 케이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바락에 딱 꽂아놓고 그거 보고 이제 이 코네도 빌파가 방화를 시작합니다. 막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을 막 내고 그 불 때문에 막 정신없을 때 바락이 훔치려고. 그때 이제 이 케이건이 안에 지금 륜페이 사모페이 있잖아. 구해야지. 그래서 륜페이 데려오고 사모페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미 불이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륜페이가 여신의 힘을 자기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여신이시여 비를 폭우를 그러니까 아직 얘가 몰라. 아직 얘가 아직 이 힘을 제대로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폭우를 그러니까 폭우? 오케이. 그냥 먹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거의 하늘 구멍 난 것처럼. 맞아요. 묘사되는 게 진짜 그냥 철벅 넘어서 거의 잠길 정도로 물이 내리는. 지금 산이잖아요, 산. 근데 무릎까지 물이 차버려. 파도가 친다고 나와 있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 상황에서 이 물속에서 막 하고 막 사모페이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네도 빌파와 발케네인들이 바라기를 딱 훔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막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혼자서 그 발케네인들을 다 뚝갑하던 케이건이 결국은 지킬 것도 많고 하니까 결국 코네도 빌파한테 칼침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바로 그때 눈을 뜨는 사모페이.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혼자 적외선 시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코네도 빌파의 한 손을 댕광 잘라버리고 결국 발케네인들은 겨우겨우 바라기만 챙겨가지고 겨우겨우 구살생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딱 보니까 저 앞에 이렇게 오고 있는 레콘이 응? 바라기 들고 있네? 그래서 이제 회초리로 7m 설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엿새 뒤에 이 혼수 상태에서 케이건이 딱 깨니까 거기에는 키나안도 와 있고 비영도 와 있고 륜페이, 사모페이 다 와 있고 바라기만 좀 지켜주지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이제 모두가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사모페이가 자기의 의식을 일부러 닫고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려고 했던 사모페이가 결국 눈을 떠야만 했던 순간이 바로 이때인 거죠. 동생도 죽고 케이건 드라카도 칼에 칼꽂이가 될 뻔했을 때 그때 딱 깬 거죠. 여기서 안 일어나면 케이건 죽겠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케이건하고 사모의 관계는 여기서도 진짜 멋있어요. 이제 하이자 대사원의 승려들은 마침 지금 전 북부의 모든 군웅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케이건이 다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 혼자 지금 신났어. 케이건 왕 해주나? 중대 발표하겠으니까 나 하루만 더 졸도할 테니까 모두 모아주십시오. 이러고 다시 졸도해요. 이제 드디어 두근두근 이러면서 전부 모아 막 넓은 마당에다가 돗자리 막 깔아놓고 그 중에 돗자리 하나만 비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들이 딱 오니까 다들 술 먹다가 용 아니야? 대호 아니야? 두억신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모여있는 거지. 다 숨죽인 가운데 비형이 이제 도깨비 성주의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 우리의 왕은 하이자 대사원에 있다. 그 사람은 왕의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와 모든 도깨비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다들 스님들 또 케이건? 모두가 다 바라기를 바라보고 분위기가 엄청 고조돼요. 스님들도 나와가지고 스님 그 라샤린 대선사라고 이제 주탁이 바로 아래 이 넘버 2가 있거든요. 넘버 2가 와가지고 연설을 막 해요. 왕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너무 왕을 원합니다. 이러면서 눈은 계속 케이건 보면서 얘기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난 장난 아니야. 완전 분위기 지금 거의 약간 초등학교 반장 선거야. 완전 몰아주기 장난 아니야. 케이건 그거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막 죽어버릴 정도로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부르짖다 죽을 정도로 원합니다. 근데 눈을 계속 보고 있어. 겁나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케이건이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반장 선거 같이. 근데 케이건이 얘기하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충격받아. 이런 내용이야. 저는 케이건이라고 합니다. 나가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나는 최후의 아라지 전사입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 키타저 사냥꾼입니다. 뭐? 근데 그리고 이 칼은 바락입니다. 뭐? 다들 막 계속 뭐라는 거야. 근데 얘기할 때마다 계속 그 대사원에서 우리 증빙자료 있어요. 보증합니다. 거의 약간 무쇠 보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찍어놓고 시작하는 선거. 그러니까 케이건이 절대 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걱정하고 있던 스님들이나 티난 비형 이런 90대의 동료들도 완전 놀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케이건이 한다고? 자기 정체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이쯤에서 이 한 가지 이 눈물을 마시는 새에 등장하는 한 가지 모순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짓 왕국의 마지막 왕이 권능왕이잖아요.
가장 무능하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왕. 최악의 왕. 만민회의라고 지금 요 한인자 대사원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권능왕 아래에서 북부의 모든 영웅들이 모였던 북부 총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던 키탈저 사냥꾼들이 도와주려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권능왕이 이 사냥꾼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줘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만민회장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면서 저주를 해요. 이제 왕은 없다. 그리고 왕이 이 모욕에 대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순이죠. 왜냐면 왕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할 왕이 없잖아 지금. 왕이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왕은 안 돌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모순이거든요. 키탈저 사냥꾼들은 그 모순 속에 담긴 무언가 힘이 있다. 그렇죠. 주술적인 힘을 되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 모순을 해결할 사람이 딱 하나 있죠. 아라짓 전사, 왕가의 일원이면서 키탈저 사냥꾼인 게 케이건 드라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 자신에게 사과한다면 왕이 키탈저 사냥꾼에게 사과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저 자신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입틀 막 거기서 과라이드가 일어나거든요. 만세하려고. 근데 갑자기 앉으라고 딱 하면서 이상한 말을 시작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시작해. 소름 돋았어 진짜. 자기가 자신에게 사과하자 왕이 돌아왔다. 근데 왜 왕이 돌아와야 할까? 왕이 돌아와야 한단 말은 왕은 북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상징은 바라기가 아니다. 바라기는 왕의 칼일 뿐이고 왕가의 상징은 흑사자였다. 그리고 대호는 왕을 따랐다 원래. 사과하는 왕과 돌아올 왕은 다른 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완전 경악하는데 케이건이 사모페이 앞에 딱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최후의 아라짓 전사 케이건 드라카는 돌아오신 북부의 왕에게 경배합니다. 딱 그러면서 사모페이를 왕으로 탁 추대합니다. 근데 진짜 와, 여기서 진짜. 소름은 미쳤어. 말도 안 돼 진짜. 야, 여기서 약간 보면서 읽으면서 나도 뭐 이러면서 보거든. 근데 진짜 그 마지막 문장, 최후의 아라짓 전사 케이건 드라카가 돌아오신 북부의 왕께 경배합니다. 그렇죠. 사모 입장에서는 이게 북부인들끼리 야 쟤네 안 됐다 힘들겠다 이러면서 윤하고 둘이서 야 우리 나간 지 너무 하긴 했어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건이 얼마나 나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냥하고 잡아먹고 이 모든 악마 같은 것 다 꾸겨놓고 여기 최후의 아라지 전사 이거 상징성 다 꾸겨놓고 사실 이 경배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진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런 나가 사륙자 케이건 드라카가 나가인 사모페이한테 딱 그러고 있는 장면을 1, 2권을 쭉 따라오면서 본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님들 이마 짚지. 사모도 당황하지. 뭐라는 거야? 그 모든 북부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이제 이 마지막 최종장은 세 부류의 논쟁과 토론과 대화로 흘러가는데 스님들끼리 막 토론해. 그 나가를 누구라 그랬죠? 이러면서 군웅들도 토론해. 과라이드 규리야, 뭐 라수 규리야, 막 다 토론해. 그리고 케이건하고 사모도 토론해. 근데 맞네요. 삼중창 같은 느낌. 그렇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모가 너 잊은 거 아니지? 나 나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이건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연습하면서 왕이 앞으로 해야 될 정치적 미션들 그리고 외교적인 우선순위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해요. 지금부터 어디를 먼저 포섭해야 할 거다. 어떤 순서를 가는 게 맞을 거다. 아마 뭐 어떻게 할 거다. 막 얘기하면서 안 들어. 이미 답정 너야. 사실 여기 케이건이 유일하게 약간 금쪽이 같아 보이는 게 사실 그쵸. 이 사모와의 혼자 칼 엄청 휘두르고 막 땀에 젖어가지고 사모가 일어나 상대가 대화를 하려면 일어나서 앉아야지 하니까 싫어. 잠깐만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그 대화의 결론만 얘기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왕은 눈물을 마시는 새다. 그리고 케이건 드라카는 지금까지 사모페이의 모든 걸 봤잖아요. 사모페이 당신은 눈물을 마셔줄 수 있는 사람이다. 두억 신이들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약간 상징으로 보여요. 그 두억 신이들이 우매하게 강에서 막혀 있을 때 넘어올 다리를 자기 목숨 같은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왕이 눈물을 마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케이건은. 그리고 륜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그렇지. 그러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지금까지 봤던 작품의 어떤 장면, 어떤 대사들이 다 눈물을 마시는 왕 같은 모습을 의미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이영도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사모도 그렇고 케이건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가 어떻게 보면 독자를 대변해서 말을 하죠. 맞아요. 말이 되냐?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왕이 눈물을 마시는 게 어쨌다는 건데 야, 너무 관념적이야 그거. 야 제대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개연성은 다른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케이건은 계속해서 의미만 담고 얘기를 하고. 륜이 또 설명을 해주고. 그쵸. 근데 륜 개빡침 지금. 우리 누나 죽이려는 거다 이 자식. 북부를 대신해서 왕 만들고 남들의 눈물 다 마시게 해가지고 북부인들을 대신해 내 누나를 죽이려는 거다. 가장 화려하게 나가를 살해하려는 거다. 그치. 근데 이 모든 대화랑 논쟁들을 쭉 보다 보면 묘하게도 나가가 인간들의 왕이 된다라는 이 사실의 근본적인 거부감, 요것만 빼면 사모가 진짜 왕에 딱 적격이다라는 결론만 계속 나와요. 그걸 또 마지막으로 라수규리아가 정리해주죠. 이제 북부의 브레인이죠. 나중에 이제 훗날에 제2차 대확장 전쟁에서 제갈공명 역할을 할 라수규리아, 완전 똑똑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라헤드 규리아한테 딱 정리를 해줘. 거꾸로 생각해봐라. 지금 시점에서 사모페이는 왕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러면서 1번 어지간한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어. 왜냐면 당장 제왕병자로 의심받을걸? 주캐도 같이 능력자는 흔치 않아. 대부분의 인간들은 왕이 되기 힘들 거야. 두 번째, 나가잖아? 북부에는 저 나가의 배우자가 없어. 그래서 신왕조의 계조가 될 수 없어. 세습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보통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1대 영웅왕처럼 전쟁만 끝나면 이 사모페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할걸? 이런 느낌. 셋은 이제 과라데가 물어봐요. 그건 위험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사모페이를 죽이고 그 왕좌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라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그 암살자는 대호랑 용이랑 두억신이 22를 뚫어야겠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사모페이는 개인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라수가 괄라헤드 규리아한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줄 것을 딱 알려줘요. 1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자들에겐 이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 되고 싶냐? 그것보다는 사모를 왕으로 모시고 그 후계자를 노리는 게 나을걸? 둘, 왕이 될 생각은 본인은 없는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괄하헤드 같은 사람들에게는 케이건이 말한 그대로 다 말해줘. 흑사자 모피, 대호, 그 어떤 제왕병자도 따라하지 못할 만한 상징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해줘. 그 다음 셋, 이게 제일 어렵죠. 그냥 나가가 싫은 사람들. 라수가 얘기해요. 나가인 게 문제야? 그럼 가면을 씌워. 끝?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면 뒤에서 엄청 신비롭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가면을 쓰고 있어? 최고지.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고 이러면서 아이돌 모르냐? 이러면서 버추얼 아이돌. 야, 버추얼 아이돌 몰라? 야, 버추얼 아이돌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 순간 북부는 거대한 호랑이에 타서 22의 두억신이를 친위대 보디가드로 삼고 신비로운 가면을 쓴 아름다운 목소리의 왕 대호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상징성. 상징성 미쳤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이제 사모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모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그 부분도 참 거기 명문이에요. 진짜 사모는 육성으로 말하는 건 거의 다 명문이야. 근데 거기서 북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가 자기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글로 주거든요. 다음의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수락할 마음이 있다라고 딱 해요 결국은. 근데 그 글도 원문을 읽어보시면 되게 명문이야. 자, 근데 이 시점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이 시점에 북부는 왕을 되찾았어요. 근데 왕의 귀한 만큼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죠.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나가들이 지금 여신의 힘을 들고 북진하고 있다면 나머지 세 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인샤 대사원은 나머지 세 신의 화신을 찾아오라라는 수탐의 의뢰를 케이건에게 내리고요. 정확히는 케이건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쵸. 케이건이 떠올리죠. 그게 필요할 것이다. 아주 묘한 결론이다. 그러면서 이제 티나안과 비현과 케이건은 구출대가 아니라 화신을 찾는 수탐자가 돼서 막 즉위한 대호왕의 강호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800년 만에 재개된 2차 대확장 전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반부만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신들의 계획을 비밀로 감추고 이 이야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완벽하다. 퍼펙트.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거대한 스케일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후반부를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아주 작은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경로잖아요. 그렇죠. 하텐그라주에서 하인샤 대사관까지 오는. 그렇죠. 로드무비였죠. 근데 저는 진짜 이것까지 읽고 소름이 돋았는데 저는 이제 뭐 연재되던 시기에 읽은 게 아니니까 네. 바로 3권을 펼쳐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바로 상관이 펼쳐서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 또 약간 머리를 깡 맞은 것 같은 이 충격. 3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그러니까 이 서술 방식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네. 너무 또 얘기하고 싶어. 너무 얘기하고 싶죠. 어떻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총 5편의 영상에 걸쳐서 눈물을 마시는 사이에 전반부 절반 구출대 편을 이제 함께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현지 가이드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온 셈인데요. 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성훈 PD님이 좀 인상 깊었던 혹은 재미있었던 좋아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케이건이 사모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어요. 그 전반부에서는 가장 나가를 증오하는 사람이 나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으로 추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키탈저 사냥꾼, 뭐 아라지 전설 이런 상징성들이 되게 많은데 참 그 어떤 관념과 이 행동들이 일치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보면서 또 문장으로 읽었을 때 오는 시간을 두고 숙독하면서 내 안에서 조합되는 의미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 여운을 품고 오기 때문에 이게 소설 형식에 참 잘 맞는 서술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뭔가 설정이 아다리가 잘 맞는다 이걸 떠나서 그 설정을 실제로 육신의 무게를 담아 행동으로 이제 임하는 그 인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판타지 작가는 일종의 인류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세계의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 가장 적절한 예시가 이영도 작가님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 작품이 그런 인류학자적인 시선을 참 많이 품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쯤에서 되게 그 캠퍼 여러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 눈물을 마시는 새가 드래곤라자 설명회로 스토리 캠프에 유입되신 캠퍼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피맛에 하실 거죠, 뭐 끝까지 해주세요 얘기하시는데, 1차적인 눈물을 마시는 새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이드 역할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원작을 충분히 읽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뒷편까지 다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아쉬워하실 진짜 아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해요. 좀 미안합니다. 유튜브 채널 PD의 입장에서 이게 물론 너무 사랑받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시리즈지만 저희가 눈마스 끝까지 하면 또 한 달 반 이거 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5편 나올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왜냐면 한창 지금 성장기의 채널인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작품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는 아닙니다. 다른 시도들을 또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저는 또 이영도 작가님 너무 팬이고, 사실 이 설명회 하면서도 한편으로 계속 좀 민망했던 게, 이 얘기를 다 다루는 게 맞나? 그냥 약간 드래곤 라자 때 같이 좀 이렇게 펭귄 밀크처럼 씹어가지고 요약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너무 다 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 눈맛의 설명회는 5편까지 일단락을 짓고요. 근데 진짜 사실 이거 시작할 때 5편까지 나올 거란 생각도 안 하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한 2편 정도로. 그렇죠. 많아야 3편.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여러분들 1, 2, 3, 4, 5편 다 붙여서 잘 때 틀어놓고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통합본 준비하고 있고요. 그 통합본은 통합본이기도 하지만 완전판이라는 의미로 편집했을 때 잘려나간 어떤 다른 부분들을 그냥 넣어서 때려 박아서 그냥 팍 해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즐거운 한 달 반, 너무 힘든 한 달 반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지난 그 한 달 반 정도 댓글창이 많은 힘이 되긴 했습니다. 이 정도로 기다려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댓글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큰 힘이 됐고요. 확실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와주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꼽사리죠. 그러니까 일부나마 참여를 하면서 저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이 여정에 제 일부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데 진짜 저도 이런 강렬하고 뜨거운 반응은 본 적이 잘 없어요. 뭐 한 100만 채널 뭐 이런 데서도 잘 안 보여지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로 열렬한 반응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서운해하실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종범님이나 이제 PD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걸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그냥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정도로 잘 되는 시리즈 당연히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걸 못하게 되는 속성도 있고, 이분들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울면서 지금 일시 중단을 선언하신 것일 거니까 또 뵙게 되는 그대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30만 넘어가면 또 할게요. 저희가 30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빨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까지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상편 전반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걸 불태웠다.